그러면 12회가 되겠죠? 여기서는? 일단 12, 13, 14 이렇게 참여할 겁니까? 자, 2016년부터 보시면 되고, 이상하다. 그 16년 4월 모의고사는 1등급이 93점, 2등급이 86점, 3등급이 78점, 4등급이 68점 이 정도 나왔던 거라서 어쨌든 그 당시에 등급컷 자체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편이고,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44번 쪽의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일단 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고, 거기에 더불어서 43번에 대한 오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44번, 44번 두 개가 오답률이 다 높이냐는 결과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오긴 했고, 그 다음 비문학에서 오답률 높은 문제는 26번 하고 21번 이 두 개에 대한 오답률이 높아요. 더불어 20번에 대한 오답률도 좀 높은데, 20번은 사실 오답률 높은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이게 오답률 네 번째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는 보기를 안에 있는 청약과 승낙에 대한 걸 제대로 안 보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거지, 문제 자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지금 보면 앞에 이 지문 아니면 그 다음에 뒤에는 23부터 26 둘 중에 하나는 애들이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지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양분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뭔가 표가 나오거나 21번에 보면 뭔가 사례 나오고, 그 다음 25번에 26번을 보면 뭔가 길어 보이잖아 되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못 잡은 거죠 어쨌든 시간을 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문학에 대한 오답률이 1순위 가장 높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비문학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해 당시 애들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럴 거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시험을 다 보긴 하겠지만, 세 번째 거는 니네한테 성적표가 나와도 엄마한테 성적표가 나왔다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문자로 하나 안 갈 거고, 이건 왜냐면 저희가 수업을 보통 4주차로 진행되면서 주말에들이 수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루밖에. 그러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 성적 나와도 니네한테는 다 줄 거예요. 그래도 니네들은 실제 성적 확인할 거니까 줄 거고, 마지막 네 번째 보는 거는 또 성적표 다시 나가고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긴 할 겁니다. 근데 3회, 4회가 2회하고 거의 난이도를 밑에요. 거의 78점대 초반 정도 나오는데 그런 거긴 할 겁니다. 자, 그 11차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 간단한 총평은 이 정도고, 그리고 12회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43은? 자, 이거는 그냥 문제 3개 다 볼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시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43번 문제는 사실 문제는 복잡하지 않은데, 44번이나 45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자 해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들어갔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맞출 수 있거나 안 맞출 거나 그런 거니까,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 45번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 45번을 보고 43, 44 이렇게 보면서 가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섬진강이는 섬진강과 주변의 자연물을 소재해서 끊임없는 수차례로 황폐해진 농촌의 고된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탈이 있어도 농민들은 뭐한다? 연대하고 살아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느 정도 수탈의 시대구나라고 해서 특정 시대가 딱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 시인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는 뭐야? 분명히 수탈이 있지만 얘네들은 이겨낼 거야. 왜? 공동체 사업을 연리하는 연대적인 애들이니까. 그러면 기억이 볼 때 이건 그냥 기억력 지금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서 갈게요. 시 전체 해석하지 않고. 자, 기억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계열물의 이미지를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에 환기한다. 그러면 계열물이 계속 쭉 흘러간다는 건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공동체적 삶 자체 영위하는 걸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니은을 볼 때 꽃등은 황폐해진 농촌 상황에 놓인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부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을 달아준다. 그러면 그을린 이마 누구의 이마야? 여기 나오는 농민들의 이마일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한테 꽃등을 달아주는 거는 힘들 때 잠깐 뭐 하는 거 이런 걸 달아주고 좋은 걸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왜 고된 삶을 부각해? 반대로 얘기한 거지. 고되는 삶 속에 힘든 삶 속에 그럼 왜 그을린 이마를 갖고 있어? 일하니까. 그럼 노동의 삶 속에 잠시 꽃 같은 거 보면서 좀 시원한 의미를 주는 거겠지. 꽃을 얘네한테 집어 던지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진달래꽃에서 님이 갈 때 꽃을 내가 집어 던지고 있으면 그거는 님을 비난하는 거지만 휙 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꽃등을 잘라주는 거는 환하게 해주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정답이 이건 나오지. 이거는 그래서 고된 삶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그리워 얼싸는 행위는 힘겨운 삶 속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왜냐면 분명히 세 번째 줄에 공동체적 삶을 영위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얼싸는 것 자체가 힘들 때 서로 뭐라고 위로하거나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거를 이겨나가거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지리산이 껄껄 웃는 모습은 수탈당하면서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지리산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인화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웃는 거 앞에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나와. 일어서서 웃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마지막, 강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인식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겠다. 맨 처음에 1번에서 계열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강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삶 자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가나에 대한 삶을 적절한 건데 그러면 지금 1번에 볼 때 나 같은 경우는 시선의 이동이란 건 내가 가만한 상태에서 눈만 이동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보고 있는 것들이 바뀌지. 처음에 가문 선림강을 따라가며 보라. 그러면 선림강 자체 쭉 따라가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줄에서 이미 시선의 이동이 있지.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시간 자체 경과라는 게 처음에 보면 나와.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선 소나무가 있어 바람이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한 생각을 그 소리에 따라 천에 하늘 끝에 눈의 길을 질거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무참히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라고 나오지. 진실로 현실은 이 한 그루 나무 그늘의 길가에 베어 바람에 울리니보다 딱의 오심의 도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가 애석하여 그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라보았으나 나의 손바닥에 그 유연한 깊고 그윽하며 미묘한 출발 소리가 생길 리가 있겠는가.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지금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허공에 올려보는 건 현재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 하는 거야? 얘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게 과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대로 보면 나무가 있었을 때와 나무가 없는 현재의 시간의 흐름 자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봐야 되지.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와요. 근데 이거 가만 맞춰도 2, 3, 4, 5 특정함이나 명함대비나 음성장애나 친선하나 가정이 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에 맞추면 정답이 1번밖에 나올 게 없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뭐 며칠 또는 시간 이렇게 쭉 재는 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번을 봐봐.
어쨌든 이 시의 기본적인 주제는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맨 마지막에 그를 증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깝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나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잖아요. 이 정도 선자는 우리 읽을 수 있지. 착하다는 얘기잖아. 착한 나무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이런 나무를 다 뭐 했어요? 다 패서 없애버렸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1번에 볼 때, 그 다시성을 1번에 보면 바람이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노송이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는 표현에는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인식이 담겨있다. 일단은 노송 자체가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화자인식이지.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근데 바람이 있으면 조금 더 깨달을 수 없는 날씨, 그 상태에서 얘가 울고 있다는 거는 바람이 있음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는 얘는 울고 있고, 바람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날씨에는 울지 않는다는 거니까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얘가 울고 안 울고가 결정된다는 걸 화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지. 물론 얘가 바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왜 울고 울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이건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울고 안 울고를 우리한테 화자가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화자 인식화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무참히도 항상 그 아래 한때 머물러 논의었던 화자가 노송이 베어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 무참히 베어졌어. 그냥 베어진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무참히 베어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베어지면 객관적이지만 무참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 자체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무참히 죽었어 하고 그냥 죽었어 하고 다른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무참이라는 거는 얘가 베어진 게 좀 너무 뭐했어? 남한테 뭔가 당해진 것처럼 되게 힘들게 그렇게 베어졌어 이런 의미니까 이번처럼 안타까워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어진 객관적 사실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애석하다. 이것도 당연히 뭐야? 감정적이죠. 그러면 노송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디의 옥심에 더움을 취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체가 담겨있다. 그러면 거기가 나온 게 다시 봐. 두 번째 연에 보면 나오죠. 진실로 현실은 이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이보다 빠기의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게 할 거를 내가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봤다. 그럼 내가 이렇게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본 거는 그가 있던 자리에 그가 없음이 애석해서 안타까워서 해보는 행위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애석이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느끼는 거야? 화자 자체가 누구한테? 나무한테 느끼는 마음 자체가 애석하다는 얘기잖아. 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번에 볼 때 애석하여는 노송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기의 육신의 도움을 취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빠긴 거야? 인간이 빠개고 인간의 육신의 도움을 취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뭐 한 거야? 우리를 위해 쓴 거지만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시를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육신이 안 덮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쪼개서 자기는 그걸 도움을 취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뭐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나무 자체를 희생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준 거잖아. 말 그대로 나무 자체를 빠겠다는 거는 인간이 자기의 그 더움, 말 그대로 편안함을 취하기 위해서 얘를 없앤 건데 반대로 나란 존재는 뭐 한 거야? 어떻게 인간 자체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없앨 수 있어? 그냥 주는 것도 좋은 것을. 이런 거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자신의 편을 위해서 다른 것을 훼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잖아. 약간 환경운동자 같은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나무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무가 없는 상황이 들어간 거 해석한 게 맞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는 딱 도식화돼 있어. 뭐냐면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나무가 있는 거는 자기한테 좋은 거고 나무가 없는 거는 안타까운 거야. 물론 이 사람이 나무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는 몰라. 거기까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그건 유치원만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제목에도 이렇게 나왔잖아. 선한 나무가.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나무는 무조건 선한 존재인 거고, 그러면 이 나무가 사라졌다는 건 선함이 없어진 거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세상에 있는 선 자체를 이렇게 나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자연 친화나무 이런 작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 팔 높이 허공에 올려보았으나 유연한 술바람 소리가 생길 리가 없다. 그 얘기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지. 현재 나무가 없다. 또 하나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내가 뭐한다? 나무 자체는 될 수가 없다는 인식이잖아. 내가 만약에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얘가 없어도 선한 존재가 또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술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나무가 없다는 걸 인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나무처럼 손을 올려도 역시 나는 나무가 될 수 없어. 나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어. 이런 의미잖아. 사실 근데 내가 나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든다고 손바람 소리가 들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 얘기는 풀바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존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진부할 선한 나무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는 표현에는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했다. 아이, 근데 이거 잘 봐봐.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잖아. 신운이라는 게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없음이 아닐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언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는 신운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는 문장 그대로 보면 신운이 있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신운이 없음을 인지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장대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 머리 위에 묘막한 천공에 지금도 오고 가는 신운이 없으면 아닌 건데, 그를 증거나무가 없으면 안타깝다. 쉽게 가면 이런 거죠. 신운 자체는 뭐한다? 존재한다. 하지만 두 번째, 그것을 증거할 나무 자체는 현재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운이 없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런 신운을 증거할 나무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이거는 시해석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장에 대한 독해석인 거야. 정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오잖아. 이 시는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친화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파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세상의 선함 이런 것들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 이렇게 보는 게 틀려맞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고등학교 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대학교에서 이딴 게 공부하는 입장식으로 알게 몰라요. 우리는 딱 고등학교 시험만 하면 되니까. 자, 혹시 던지는 거 있나요? 없죠. 네? 책을 가져와야지. 완벽했을까 모를 거야. 근데 혹시나 이건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 26번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25번을 틀렸다면 이건 반성을 하긴 해야 돼요. 25번은 뭐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냐면 끈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뭐냐면 끈기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일본어 이 문제에서 기억과 리을을 안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는 딱 A를 가지고 기억과 리을을 찾으라는 건데 기억과 리을을 찾는 끈기가 사라진 거죠. 이 문제 틀렸다는 거. 문제 자체가 막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26번을 삼는 거는 25번은 그대로 잘 따라가면서 기억과 리을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사람은 그런 끈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근데 26번에 차라리 제가 볼 때 틀려도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해야 돼서 지금 제가 안 하긴 하는데 이 시는 중요해요. 뭐냐면 그 34부터 36에 나오는 시 중에 영어는 별로 중요한 작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윤선도의 몽천유는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왜냐면 윤선도는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 물어볼까 그래서? 이것만 물어보고 만약에 대답이 잘 나오면 그냥 다음 거 넘어갈 겁니다. 자, 요새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주원님? 가에서 옥항과 신선은 실제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시어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헐, 너무하네.
너무 이 35번이 나왔는데 35번에 보기만 보고 그냥 그것만 설명할게요. 문제는 하지 않고. 보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지. 현실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던 윤선도는 자기를 질투하는 세력들을 의식해서 임금의 부름을 사용했다. 그럼 이 사람이 임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반대파가 너무 자기를 질투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한마디 했다가 반대파한테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고선에 응고하면서도 임금을과 부정정치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윤선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 속에 있지만 현실 정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마음이 계속 존재한 거야.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 천상계 일에 빗대어서 썼대.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똑같은 거잖아. 현실계 땡땡 결국은 뭐야? 천상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비유적 관념이고 그리고 얘가 보조이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관념인 거지. 그럼 여기서 얘기한 옥황은 당연히 누가 돼야 돼? 왕이 돼야지. 그럼 왕을 모시고 있는 신선하고 누가 되는 거야? 신하가 돼야지. 나오잖아 바로. 별로 어려운 거 정리한 게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옥황이 반긴다는 건 왕은 자기를 원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왕은 이 사람을 지극하게 부르지만 무친선들 그럼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신하들은 거기 나온 대로 오면 이런 윤선도 자체를 제시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윤선도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되는 거야? 한신배가 되는 거지. 왜? 나라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니까. 내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는데 나를 막으니까 윤선도 입장에서는 간신배지. 물론 간신배 입장에서도 윤선도가 더 이상한 사람이겠죠. 원래 상대적인 거야. 빨간 당이 볼 땐 파란 당이 미친 거고 파란 당이 볼 땐 빨간 당이 미친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 지금 빨간 당 야단 났다고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막 계속 이제 다시 대통령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혹시 안 되면 걔네도 취향을 생각해 되나? 다음은 누구 세우지? 세울 사람이 없어. 맞아. 파란 당은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세워놓게 했잖아 계속. 그래서 일부러 파란 당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그래서 재밌는 짓 하지. 머리를 잘 염색하지 않구나. 왜? 나도 인간미인 하얀색 머리 있다 이거지. 그런 것도 정치적 철학이고 진심을 얘기한 거야 이거. 일부러 안 하고 자기 나 너무 걱정 의심 많아갖고 백발 많아. 이거 티내기 위한 거라니까. 내가 형이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냐. 지금 학교 다닐 때 보지 않느냐. 왜? 나이차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까지만 얘기할게. 두 번째 얘기하는 100만억의 창생이라고 나오는 리을은 그럼 누가 돼야 돼? 백성이 돼야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11호 이런 거 나오지 않아서 보면 11호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신선들이는 그냥 궁궐이 얘기하는 거. 어차피 천상계가 기본이니까 당연히 누각이라는 거는 신선들이 거처하는 곳이겠지.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다 비유적이야. 만약에 35번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하지. 있기 때문에 최적에 맞추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13회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일단 뭐 내신 대비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만 얘기하면 그다음에 선생님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건 저희가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정됐기 때문에 영문연구는 원하는 대로 정해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2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니네는 원장님하고 그러고 원래 모든 역은 제가 다 원장님한테 밀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욕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들의 니즈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수원여고 애들의 그 니즈를 다 못 맞춰갖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원장님한테 사장한테 불만 있어봤자 어차피 뭐 니네가 학원에 얘기해봤자 그게 그렇게 돌아갈 거니까. 근데 나한테 불만 있으면 학원에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 있으니까 뭐 그런 건데 저도 딸밖에 없지만 역시 여자들 심리 잘 모르겠어요. 제 딸의 심리 잘 모르기 때문에. 자, 2017년 거도 등급값은 높아요.
2017년 거도 든 컷은 1등급 93점까지, 2등급이 86점까지, 3등급 76점까지, 4등급 66점까지 이렇게 나와서 뒤로 갈수록 5문제 이상씩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등급 정도부터는 쉽지 않았다. 1등급, 2등급까지는 좀 괜찮았다. 이 정도의 문제였고, 왠지 우리 이런 생각하자. 이거 뭐해서 풀면 딱 이 정도만 나오면 내가 그래도 한 2등급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1번 이거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내야 할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 애들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 정도 내면 제가 당연히 들고 나오죠. 이거나 저거나 뭐가 차이냐 이런 거죠. 자, 그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37번이었습니다. 예, 다른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네, 그러네요. 이거 애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문제 왜 이게 오답률이 높지? 이거는 근데 제가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당시 애들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치수의 태도를 명확하게 터치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단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애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애들 뭐라고 했냐면 치수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잊지 못했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토지는 실제로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지문이 너무 길어졌죠. 앞에서 소설해주고 뒤에 보면 시나리오까지 갖다 붙여놨잖아요. 이게 니네 수면 특강에서 배웠던 그런 겁니다. 다른 관리하고 이제 융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놀부전이 그렇잖아요. 놀부전 자체가 직접적으로 원작이 안 나왔지만 결국 원작의 내용을 알아야지 권선이나 개과천선 자체를 알 상태에서 놀부전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홍보자는 평가도 현대하고 과거하고 다르다는 걸 읽고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홍보를 예술가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그렇게도 본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토지가 전체가 거의 20권과 육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경린 토지가 나오면 이 장면과 전혀 상관없는 나올 겁니다. 20장 중에 한 장 나올 거니까요. 이거 드라마를 무려 2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봤죠. 저도 안 봤어요. SBS에 한 번, KBS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할 정도로 박경린 작품 중에는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즘엔 보지 않습니다. 저도 드라마 안 봤어요. 꿈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는 문법에서는 앞에는 문법이 아니고 문법에 오답률이 높은 게 없었고요. 여기는 14번의 문법 문제가 전체 오답률 2순위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건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아직 애들이 주체객체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다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만약에 9월달이나 수능 문제에 나왔다면 오답률이 이렇게까지 높진 않았을 겁니다. 엄면 쪽에서. 왜냐면 그때쯤에는 최소한 3등급 때 정도까지 애들은 기본적으로 중세의 객체 또는 주체 상대 높임 상황의 모양 이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현대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도 안 나올 거면 엄내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9월달에 갑자기 뭐 이런 거 물으면 나와야죠. 9월 정도에는 사동의 정미사와 피동의 정미사, 통사적인 것과 파생적인 거 나눠서 얘기해봐. 아직 몰라요. 이런 정도면 이미 4등급이지. 그 정도입니다. 그죠? 심지어 막 수능 자체가 현대 나왔는데 아직도 어가놈이 접수하고 못하면 이건 뭐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4월달 정도에 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오답 높은 거고, 6월달 이후에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답률 높은 또 하나 정도가 좀 특이하긴 한데 23번, 26번의 오답률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는 애들이 볼 때 약간 페이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26번도 있고 막 이래서 뭔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질문을 거의 못 봤어요, 그 당시 애들이. 그래서 이게 좀 오답률이 높은 거고, 애들이 볼 때는 차라리 뒤에는 27번부터 30번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경제고 얘는 29번이 그냥 그림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걸 잡으면서 앞에 있는 경제를 못 잡은 거예요, 시간상에서. 그래서 오답이 높은 거고, 좀 그랬던 것도 있어요. 하나 정도만 더 뽑아보면 문학에서 40번에 대한 오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40번의 오답률도 전체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높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잘 나오는 시는 아니긴 한데, 전원사시간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특이한 게 가위에 보면 상당히 긴 보기 같은 설명이 나오죠. 굉장히 길게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보기가 안 나온 게 가대차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찍히는 애들이 이거 작품에 대한 해석 자체보다는 시간 자체에 좀 오래 걸려서 좀 찍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답률이 좀 높아요. 이게 가끔 나오는 거긴 한데 가끔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나 소설 자체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올해 이런 게 확률적으로 일단 한 번 정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런 문제 한번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그리고 이게 뒤에 수험특강 쪽에 주제통합이나 관련복합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몇 개 포진되어 있어요. 수험특강도 니네 풀어보면 알겠지만 점점 길어지죠, 지문들이. 근데 앞에 보던 시간은 짧긴 해요. 근데 뒤에 현대소설 쪽 보거나 보던 한번 보면 길어요. 지문이 조금. 그리고 지문은 안 짧죠, 생각보다. 안 짧아요. 뒤에 보면 정말 수지에 좀 나와요. 모형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 저도 지금 풀고 있는데, 한번 자, 간단한 투표는 이 정도고, 자, 질문하는 문제 있으면 해주세요. 봐봐, 우리만만 질문이 없어서 빨리빨리 끝난다니까? 그 원장님이 왜 이렇게 빠르지? 나 그럼 애들 질문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거 원장님만 애들 질문 많은가 봐. 항상 모의고사도 덜 나가고, 수능특강도 덜 나가고 있어. 인문학도 애들 질문 많이 하나 봐. 아마 우리는 사회 쪽 하면 질문 많아도 되겠죠? 인문까지는 별 질문 없을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 일단 이거는 그거는 하나 볼게요. 고등학생들 높은 것 중에 경제 하나 봐야 되니까 22부터 26번에서 24, 25, 26 이 세 개는 처리할게요. 이게 26번을 그냥 먼저 하나 생각해보면 일단 지문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정도는 파악을 하긴 해야 돼요. 뭐냐면 문제가 먼저 기본이니까 여기가 통화량이잖아. 통화량이라는 거는 돈 자체의 기본적으로 양을 보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시기니까 시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쭉 이렇게 나오는 이건 되게 그래프가 편해요. 그냥 병원 통화 자체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각자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 그 다음 여기가 나, 여기가 가 이런 얘기는 점점 다에서 나에서 가로 올라가서 뭐 한 거야? 통화량이 제일 많은 걸 얘기한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통화량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주는 게 좀 길긴 하지만 마지막 듣는다음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3, 4문단을 보면서 26번을 먼저 처리할게요. 최소한 유동성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안다는 전제에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가끔 애들 보면 이런 애 있고, 꼭 작년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질문하면 질문 안 해. 그리고 수업 끝나고 꼭 따로 질문해요. 왜 아까 질문 안 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질문하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어쨌든 뭐 본인의 노력이니까 제가 뭐라고 안 했거든요. 어쨌든 이 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아무도 질문 안 하고 혼자 하기 좀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나도 질문해라.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다 받아준다. 저도 내성적이니까요. 네, 그게 이해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빨리 하고 막 하니까 내게 뭔가 굉장히 애들이 볼 때 저런 외향적인 인간을 만나고 하지만 저 완전 극내성이에요. 실제로. 매번 3학년 애들 뭐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중간에 3학년 수업하고 뭐 이러면 제가 원장도 아니고 가끔 엄마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원장 수업하고 싶은데 넌 뭐냐? 뭐 이런 반응 보이는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신경받으면 그럴 수 있지. 신경받으면. 그죠? 네, 어머니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는 거의 2반씩 깔았거든요. 고3은. 왜냐면 선생에 3명 들어갔으니까.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이 좀 줄어서 둘이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거의 그 마지막 반 하나 정도 빼놓고는 다 2반씩 돼서 주중반도 2반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성적값도 칼같이 나왔습니다. 그 60점 미만으로는 무조건 2반 아무리 증빙돼도 60점 미만은 2반 그 이상이면 1반 이렇게 정해졌는데 올해는 어차피 못 보나 잘 보나 한 반밖에 없는 반들이 대부분이라 그냥 가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세요 한번. 자,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 등에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되기 어려운 바닥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총합의표를 만들어서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자, 동호야. 중앙은행을 우리나라 은행으로 보면 어떤 은행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
그거 왜 안 풀어와? 네가 맨날 아침마다 첫 자면서 안 풀어보니까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게 나일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 아닐 수 있겠지만 태엽은 수특 문학만 하니까 야 그 정도면 많이 빼준 거잖아. 수특 문학량이 제일 많은데 물론 다음 주부터 독서량도 많아지겠지. 다음 주 독서량 많아요. 여기서 얘기한 중앙은행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몇 번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나올 때 이거는 시계가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폐를 만드는 곳 이런 거니까 실제 우리가 가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돈을 적금한다거나 이런 은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이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말 그대로 돈이 너무 많이 시중에 풀리거나 그러지 않을 때 말 그대로 불황이고 침체일 때 그런 거 조정하는 곳. 그러니까 이건 정부기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지표를 만들어서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앞시계는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통화지표를 사용했는데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은행의 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총유동성에는 여기에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2003년 이후에는 IMF의 통화금융 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협의와 강의와 LF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는데 협의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및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되어 있다. 요구불 예금과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금을 바꿀 수 있게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현금과 같은 지표에 묶어놓았다. 광의는 협의에다가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에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은 상품까지 좀 더 추가한 것이다. 그러면 협의보다 강의가 좀 더 통화 자체가 더 많아지는 거지. 양은 볼 때. 그 다음 여기에는 정기 예금 등의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된다. 다만 이전 지표의 총통화에 포함되었던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됐는데 LF는 만기 2년의 저축성 예금 등의 광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까지 더 포함합니다. 그럼 광의는 LF보다 더 통화량이 작은 거고 LF가 제일 많다는 얘기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가 나오지. 가장 적었던 게 협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의가 되는 거고 마지막이 LF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상품들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선지가 제일 쉬운 거지. 과연 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겠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점점 통화량이 많다는 건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때 여기에까지를 보고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얘가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1번 너무 상식적이지. 두 번째, 근데 2번부터는 조금씩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 표만 보고는 그리고 지금만 보고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여기에 다 뭐가 담겼는지 기억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좀 봐야죠. 다는 금융기관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다. 협의가 나오는 부분에서 분명히 기업 다다음줄에 나오지.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요구불 예금 및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고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다에 비해서 가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왔지. 어떤 게 더 그런지. 그러면 마지막 문단 봐야지. 보통 광의통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통화승수 역시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하는데 협의통화는 단기 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하다. 그러면 다에 비해서 가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더 적합한 게 지금 설명대로만 맞는 거지. LF가 제가 그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네 번째, 나가 다보다 높게 나타난 건 맞잖아. 근데 뒤에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결과이다. 근데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광의에 들어간 게 아니라 LF에 들어간다고 3분단 마지막에 나왔지. 그러면 만기 2년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해야죠. 오히려 정답 4번. 답은 간단해요. 마지막 5번. A와 B 시기의 통화 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본원 통화 대비 나이의 통화량 자체를 파악해야 한다. 왜? 분명히 마지막 문단에 통화 순수 역시 광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이의 통화량을 파악하는 게 통화 순수 비교에 가장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3, 4문단을 동시에 조금 보긴 해야 돼. 그러면 25번을 봐봐. 그럼 이끌을 바탕으로 A와 같은 상황에서 비해 현상이 일어난 원인 자체를 추론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화 순수가 하락했다. 그럼 이 보기대로 보면 A에서 볼 때 중앙은행이 화폐에 관해서 공급량을 늘렸다. 그러면 A는 시중 자체의 통화량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통화 순수는 어때야 돼? 늘어나야 돼. 원래는 이게 지금 이 문단을 안 봐서 그렇긴 한데 이 문단에 마지막 두 개의 문장 정도를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매수가 통화순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많으면 원래 통화순수가 증가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근데 비를 볼 때 특이하게 여기서 오히려 통화순수 자체가 내려갔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인 건.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 중앙은행은 두 명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얘네가 통화량을 늘렸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시중 자체의 통화량 자체를 증가시키게 만든 건데 실제로 시중 자체 통화 순수가 줄었다는 거는 다른 말하면 시중 자체 통화량 자체가 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가면 사람들한테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 사람들한테 돈이 없으려면 당연히 그 돈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은행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안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제조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이 뭐하는 거야? 일반 은행이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돈 자체를 안 빌려준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돌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라고. 왜냐면 화폐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직접 돈을 줘? 아니잖아. 은행을 통해서 집어넣고 그걸 나중에 우리가 대출받고 이러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반은행이 대출금을 되게 높게 잡아. 대출자가 높게 잡으면 우리가 돈을 안 빌렸을 거 아니야. 근데 대출자가 낮거나 대출자가 없이 원금만 빌려주면 우리가 돈을 많이 쓸 거잖아. 그냥 기본적인 거. 물론 여기에는 지금 뭘 뺀 거야 내가? 경제 활성화와 불황연도를 빼고 얘기한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그거까지 고민하면 대출자가 낮아도 안 빌릴 수도 있어. 왜? 단기 불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은 절대로 원금만 빌려주는 경우는 없어. 그럼 자기네가 돈을 못 버는데 뭐라고 미쳤다고 원금만 빌려줘. 어떤 은행이 그래? 그러면 그 은행 화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깔려있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원래는 질문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지금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읽었다는 전제에서 필요한 얘기를 한 거야. 이 문제는. 어차피 24번이 기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밖에 없는 거야. 금융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대출을 제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번이 제일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본원통화는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본원통화라는 게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본원통화라고 얘기한다고 두 번째 문단 처음에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거꾸로 얘기한 거지. 물론 뒤에 대출이 줄였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앞에가 틀렸잖아. 자, 24번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문단 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고 24번을 해결할게. 좀 천천히 볼게. 두 번째 문단. 통화량 자체의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하면서 창출된다. 경제 주체는 누구야?
개인과 기업이죠. 거기 나온 대로 보면.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본원통화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은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 그러면 설명대로 본다면 예금은 뭐야? 통화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여기서 정말 상식적인 질문. 동환아, 넌 은행에 돈 왜 넣어? 이자 말이야. 맞아요. 그 정도는 깔려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적금 같은 거 드는 거니까. 집에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독교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한 명한테는 5달란트, 한 명한테는 3달란트, 한 명한테는 1달란트 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물어봐. 좀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런 얘기예요. 전 집에서 잘 간직했습니다. 멍청이! 최소한 은행에 넣어놨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제가 맞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기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달란트 얘기 나올 때. 근데 경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다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통화가 돌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어느 정도 쓰라고 하잖아. 소비 어느 정도 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야지 돈이 도는 거니까. 그리고 실업자한테도 뭐 줘? 실업급여 주잖아요. 6개월 정도 이상.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자, 그런데 이 예금 중에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을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된다. 그러니까 은행은 모든 걸 대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일부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시켜 준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누군가가 와서 또 빌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기본적인 거는 준비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금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게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죠. 신용창조의 지금 단어의 뜻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나. 예금의 자체의 일부가 예금 자체의 일부 자체가 사람들에게 대출된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출된 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진다. 통화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럼 쉽게 가면 100원 자체를 대출받았어. 그럼 뭐 하는 거야? 100원만큼의 통화가 늘어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왜? 그걸 물어보는 게 24번이니까. 대출받은 걸 어떻게 풀었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얘가 나오지.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이 시중에 대출할 때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대출된 1만 원이 통화량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 본원 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매수가 통화승수이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었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 시중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 라고 나오죠. 약간 분풀린다는데요. 그럼 24번을 봐보세요 한번. 자, 김씨는 중앙은행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을 은행에 요금을 예금으로 입금했다. 그럼 처음에는 뭐 한 거야? 이 김씨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100원 자체가 원래 통화량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은행에 입금했지. 근데 이 중에 뭐 했어? 10만 원을 지급 중에 남고 90만 원을 대출했다. 그럼 90만 원 자체를 누군가에게 대출한 거잖아. 근데 분명히 대출한 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돈은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지, 그치? 지금부터는 시중에는 통화량 자체가. 이 씨는 대출받은 90만 원을 모두 B은행에 요금을 예금에 입금했는데 9만 원을 남기고 81만 원 또 대출했대. 그 다음 81만 원을 또 누군가에게 대출했으면 그만큼의 뭐한 거야?
새롭게 통화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더해야지. 이렇게만 더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더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번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그건 빼야 돼. 보게 되면 90만 원 자체를 대출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10만 원 남기고 그 다음 9만 원 남기고 이것들은 은행 자체한테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왜냐면 이 만대로 움직인다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행 밖으로 대출한 것만 플러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핵심적 문제는 나오잖아. 그래 정답 3번 271만 원 들어가는 실무자가 발견했다. 근데 이거 애들 대부분이 급하게 보면 그냥 다 더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당연히. 이걸 왜 더해? 필요한 거 어디 더할지를 판단해야지. 과연 더하기 빼기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더할지 어떤 숫자를 더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보는 거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야. 37번 문제는 주말에도 질문했기 때문에 요거는 보긴 할 건데 좀 쉬었다 볼게요. 이게 더 보실 것 같아요. 얘는 80점대로입니다. 1등급이 88점 정도 나오는데요. 2등급이 80, 3등급이 71, 4등급이 62. 이 정도 나오는 게 14회 모의고사이긴 합니다. 이게 2018년 거죠.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는 38번이었습니다. 38번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고요. 시에서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시해석을 관련된 문제를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답이 높았던 것들이 34, 36 그 앞에 있는 질문 오답이 좀 높았고요. 이게 사실 34, 35는 좀 귀찮아요, 문제 풀 때. 왜냐면 이게 마지막 문단에 보면 되게 불친절했어요. 호기는 흑기와 순서가 동일한데 이동 방향의 반대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러면 이동 방향 자체를 흑기에 대한 거가 아니라 흑기에 대한 거를 찾아서 다시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그 비천점이 있습니다. 36번은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고 실제 36번이 오히려 오답이 더 높아요. 오히려 34번보다 더 높아요. 1점이. 물론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뽑아보면 43번의 오답률도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학평가가 좀 비슷한데 기문학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일단 31과 36 사이에서 오답률이 더 높긴 했어요. 압도라고 얘기하지만 한 4등급 대 정도 나온 애들은 21부터 25 사이에도 많이 틀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 2등급 자체는 이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거에 대한 오답률이 없는데 한 4등급에 3등급 나온 애들은 21번 일단 포기 왜?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패스! 22번 숫자 패스! 22번 패스하는 애들이 23번도 몰라서 패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등급하고 좀 다르게 상상해 보면 여기도 이해가 되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 당시 애들은. 그죠? 그 당시 애들은 그렇다고 했고 당연히 주어지는 이런 거 다 껌이니까. 까짓 거 나한테는 이게 어려워. 이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 당시 애들은 그랬고. 그리고 문법에서 좀 오답률 하나 높았던 게 뭐였냐면 14번. 14번의 오답률은 좀 높은데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견문형 문제 자체는 항상 중요해요. 매번 얘기하죠. 근데 이 문제는 맞던지는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기억는 디귿이 혼문장을 쪼개지는지는 명확하게 해놓긴 해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견문형 문제는 무슨 절인지에 대한 거를 밑줄 없이 물어보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조사들을 생략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안겨있고 어디까지가 아는지를 일부러 밑줄 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는 문장에서 뭐 문장성분 생략과 암긴 문장의 문장성분 생략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아는 건 뭐가 안긴 건 뭐지? 문장성분이 뭐야? 이 정도면 이건 반성해야 돼요. 그 정도면 화답해야죠. 그것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화작은 선택해놓은 애들이 문법이 싫어서 하는 건 맞는데 화작은 선택하면 선택만 하지 말고 지금은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여름방학부터는 시간 연습해야 됩니다. 화작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화작을 따로 시간적으로 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그것까지 다 하기엔 어차피 여기서 하니까 안 하는 건데 나중에 할만 문제집을 따로 학원에서 만들어줄 거예요. 뭐 여름방학 이후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10문제 정도에서 시간 정해놓고 푸는 연습해야 돼요. 하다도 나중에 시간 내서 안 하면 하염없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줄이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총평은 이 정도였고 질문한 문제 있으면 해주세요. 38번. 자, 지금 38번을 일단 볼까요? 38번은 39번에 보기만 봐보세요. 그래야지 나에 대한 기본적인 라인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나의 보기 이 얘기 나오죠. 그 보기에. 강호연군가에서 강호의 은거에 풍류를 즐기는 작가는 자연 속에서 선연의 학문에 침통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강제물로 인해 혼란한 정부 속에서 권력에 소외되어가던 작가의 고뇌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호연군가라는 거는 세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는 거야. 하나는 뭐야? 이런 풍류 자체를 즐기는 내용 자체가 나온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선연의 학문에 대해서 신조하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설마 선연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죠? 아, 설마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혹시 모르는 사람 없죠? 설마라고 하면 괜히 동안이 진작에 좀 그런데 하지 마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임금 자체에 대한 뭐가 있다? 그리움이 있으면서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게 한면에 다 나올 수는 없죠. 연마다 좀 다르겠죠? 자,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자성으로 바꾸지 못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다 둘 다 한자성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나요? 있어서 그런 거야. 없어서 그런 거야. 현우야, 저 두 개 한자성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 둘 다? 봐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좀 조언이 고민하잖아. 나도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건가 아닌 건가 혼자 고민하고 있잖아. 임금에 대한 그림을 뭐라고 그래? 연분 지정. 그 다음 나라에 대한 걱정은 우국 지정. 이 정도는 상식적인 단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야. 물론 지금 상식이 없으면 지금부터 채우면 되는 거고. 우리는 머리가 비어도 돼. 지금은 대신 하나씩 알려줄 때 채워와야지.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얘기하면서 계속 비어있으면 이거는 큰일이지. 최소한 3번 이상 얘기하면 그때를 기억해야지. 10월달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뭘까요? 이러면 이건 심각하지. 그러면 여자애들이 여대도 못 가. 여대도 그렇게 쉽지 않아. 일단 서울권이잖아. 물론 나는 무시하긴 하지만 왜? 나는 남자니까 여대를 못 가니까 무시해도 되지. 근데 여자들은 자기가 갈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되지. 차이가 있죠. 내가 왜 그러지? 아, 물론 뭐 겨울학생은 갈 수는 있죠. 한승우 수업을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예전에 숙장가 가서 일주일에 2번인가 가서 수업 들었는데 되게 뻘쭘하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 38번을 볼게요 한번. 자, 가난이 이해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나오는데 이게 각자가 지금 따로따로 놓고 있잖아요. 가에서 우월한 정신, 속세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나에서 전부의 몸은 자연 속에 사는 화자를 가리킨다. 일단 나는 맞아요. 왜? 천부의 몸이라는 거고 자기 얘기한 거고 자기는 지금 여기에 있잖아. 동아나 강호가 어디야? 강의. 이게 자연이잖아.
가물한 말 자체가 그냥 자연이야. 시험에서. 물론 명확하게 한자 들으면 자연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2학년이 나오는 데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11수에 나오지. 장부의 몸이 돼요. 기한이 두려울까? 그럼 기한이 우리가 뭔지 몰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지 몰라도 이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잖아. 왜? 뒤에 서술해 볼 때 이건 두렵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물론 기한이라고 해석하면 추위나 배고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의 삶은 부귀를 누리거나 돈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지. 나는 자연이다 봐봐. 하듯 좀 다르네. 거기서 배부른 사람도 있긴 하네. 잘 사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별장 짓고 막 화려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 최소한. 일상풍월에 즐거움이 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자연 속에 있는 건 자기니까 장부는 정확하게 맨 마지막 보지 않아도 자기를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근데 가를 봐봐. 무한한 정신이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이니까 여섯 번째 줄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용추 이런 거를. 바람이 그렇게 으스스하게 불어서 아니면 그냥 뭐 쓸쓸하게 불어서 나무님이다 진우에 개산이 삭막하다. 근데 개를 모른다고 쳐도 산을 알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외산자잖아. 그러니까 시냇물과 산들이 삭막하다. 겨울이 조한을 부려 백설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는 가을인 거고 두 번째 줄 이미 겨울이 된 거지.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류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슥하고 눈을 높이 들어보니 끝없는 눈의 경치는 다 시의 제자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자연들은 내가 시를 쓸 정도로 다 아름답다. 이런 정도잖아. 우월한 정신이 추위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월하다는 게 이 풀이들은 뭐야? 샤리에 어둡고 해산물정을 잘 모른다고 나오잖아. 근데 그런 정신이 추위를 어찌할까? 그러면 지금 겨울 자체를 맞이한 건 뭐야? 맞이, 하자지.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 자체를 맞이한 이 무한한 존재는 누구야? 맞잖아. 그리고 무한이라고 할 때 세상부터 모른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 사람 보면 지금 어디 있어? 수많은 골짜기나 이런 거 사이에 있는 거니까 나라는 존재는 지금 속세에 없는 존재잖아. 그럼 세상을 좀 모르는 건 내가 맞네. 왜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당연히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지. 그럼 바로 정답 1번 나오지. 원하는 정신은 자연 속에 사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해석 자체에서 볼 때. 그래서 일부러 흐름대로 좀 본 거야.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내가 불허하겠는가? 그럼 누굴 불허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연에 살지 않는 사람은 불허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자연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나에서 나쁜 인간으라. 그러면 자연을 즐기는 게 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만족감 맞지. 그러니까 다하고 나는 둘 다 이런 사람인 거야. 둘 다 자연 속에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신화적인 즐거움적인 거를 사는 사람들인 거야. 지금 나를 명확하게 가를 지금 명확하게 보진 않았어도.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가에서 얘기한 낚싯대는 이 사람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인데 진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지. 그냥 자연을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물고기는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중량 다음을 봐봐. 가에서 중량 다음을 보면 이런 말 나오지. 산조산하를 내가 벗을 삼아 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생긴 대로 노는 몸이 공명을 생각하며 빈천을, 즉 가난함을 내가 선호할까? 그럼 난 가난함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낚시가 탈목적으로 물고기 잡기 위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 최소한 우리 이제 이 정도 되면 공명 정도는 뭐랑 연결되는지는 알죠. 이게 뭔지 모른다고 쳐도. 그러지 않나요? 정원님, 공명은 어디서 추구해야 돼? 당연히 속세에서 추구할 거. 그렇지 않나? 얘는 무조건 속세야. 왜? 이건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거나 자기 명예 생각하는 건데 내가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명예를 가질 거야. 저런 건 무조건 속세적인 거지. 그러니까
속세적인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 세 번째 줄이잖아. 가만한 것도 괜찮다는 얘기고. 단사표현 정도는 니네 너무 많이 봤잖아. 라고 생각하면, 얘기하면 설마 이건 아니죠? 난 처음 보는데 이건 좀 심하잖아. 최근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단사표현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게 하나야. 고전에서.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단사표현 나오면 그냥 가난한 음식, 소박한 음식 이런 뜻이야. 보통.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수리 여긴다. 1월도 한가하구나.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소박하거나 조촐한 것도 만족하고 먹는다.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이 계단의 경치가 싫도록 거느리고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자연 속의 공치를 싫을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 100년생을 누리다가 세상을 마칠 것이다. 아니야. 300년을 다다. 이런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을 속세 있는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다. 이제는 몰라도 돼. 왜? 나 혼자 즐길 거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옛날에는 이런 거였구나. 저는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서 느꼈죠. 역시 고전은 전무하는 건 의미가 있어. 왜? 나하고 지향점 너무 안 맞아.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전보다 현대시를 많이 보긴 했어요. 제가 한국공사 할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난 이 사람들 이런 마인드가 너무 싫어. 왜? 난 속세적이니까. 니네도 그렇지 않나요? 니네 이런 거 보면서 이해돼? 안민낯도 이해돼? 안민낯도 이해되면 지금 여기 없어야 돼. 그렇잖아. 안민낯도를 지향하는 인간은 대학을 왜 가? 니네 대학 가서 뭐 학문 정진하고 뭐 교수가 되는 거 목적이야? 교수가 되는데 그냥 열심히 논문 쓰고 내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는 게 목적이 돼서 니네 교수 할 거야? 아니잖아.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일 거 아니야. 내가 교수면 난 서울대 교수 안 할 거야. 연대나 고대 교수 될 거야. 그게 돈 더 주니까. 연대 교수가 돈 더 많이 받는다고 서울대 교수보다. 왜?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많이 받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몰랐냐? 진짜 모르는 거야? 헐. 서울대 교수는 명예직이지. 물론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사립대 짱짱한 데보단 덜 받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그러면 3번에 볼 때 낚싯대 훔치지만 양충곡은 시름이 묻어난 소재이다. 그래 양충곡은 좀 봐야지. 나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지. 맑은 하늘 달발건을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고. 근데 이거 검은고라고 해석한 건 내가 그냥 의역한 거고 니네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뭔가 안고 있구나 이것만 봐도 돼. 근데 난간을 많이 나온다니까 알긴 해야지. 계단에 기대에 앉아 옛날에 양충곡을 타니. 그럼 뭔가 연주한다는 얘기잖아. 연주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보면 나와. 님을 향한 시름이 곡조마다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시름이 많네. 그 다음 줄을 볼 때. 그런 대로 보는 거잖아. 그럼 네 번째. 공명과 부기는 화두가 거리 두는 게 맞지. 왜? 둘 다 자연 친화를 갖고 있는데 공명과 부기를 원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 마지막. 개성경물과 일산풍월은 자연을 얘기하는 거니까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 맞지. 왜냐면 둘 다 아까 나만 볼 때도 푸들 이미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5번도 아닌 거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를 보지 않았어도 문제를 풀면서 눈치채는 게 둘 다 자연 친화구만. 이거 눈치 깠어야 돼. 몇 번은 그게 나온 것도 있고. 대신 맨 마지막 자는 아니지. 다는 고영에 대한 인정과 그림에 가는 거니까 그건 자연 친화가 아니지. 조금 다른 얘기죠. 자, 또 질문할 거 있나요? 오늘 주관님 많이 얘기했으니까. 너나 혹시 32부터 36 사이에서 틀린 문제 있어? 있어? 뭐? 36번? 왜 그 얘기냐면 36번의 오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래 32번, 4번이 전체 오답률이 높은 거는 34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끈기의 문제.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그거 찾는 거. 근데 이게 끈기라고 말하기에는 흑기의 중간 상태, 올라간 상태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 4번도 오답률이 높지만 36번의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은 이유가 3, 4등급 애들이 이 문제보다 30번 주시다고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 먼저 잡았단 말이야, 그 당시 애들이. 근데 이거 봤는데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3륜권도 3, 4, 5등급의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만 해도 다른 거니까. 앞에 경제를 뺀다면 짧게 그나마 끝날 수 있는 게 36번이니까 이 문제를 볼게요 한번.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주지 봐봐. 하나 우리가 좀 볼만한 게 세 번째 문단 잠깐만 봐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폐는 분명히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서 볼 때 뭐 여기서 지금 다 하진 않겠지만 이런 거 나오잖아요. 호흡이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문단에 볼 때 흡기라는 거 자체와 호기라는 게 나오는데, 흡기라는 거 자체가 나오죠.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거. 얘는 체외 쪽에 이렇게 폐 쪽으로 하는 거니까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흡기라고 하는 거야. 들이마신다고. 그러면 호기는 뭐 하는 거야?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말 그대로 이런 식이지. 똑같이 그냥 쓰면 체외하고 폐를 볼 때 폐 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라고 어떻게 보면. 자, 36번 하나 봐봐. A는 외상으로 인해서 흉막강에서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에 유입되어 흉막내압이 변하다가 현재는 외부에서 흉막강에 공기 이동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맨 마지막이지.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외부에서 흉막강으로서 흉막강의 공기 자체, 이동 자체가 없는 상태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 반응을 보면 이런 말 하는 거야. A씨는 흉막 내압이, 그러면 결국 흉막강을 얘기한 거잖아. 그죠? 흉막 내압이 가만 같아졌고 폐 자체는 이런 외상이 생기기 전보다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한다? 생천을 후미를 막고 흉막강 속에 공기를 제거해서 뒤에 실 한번 볼게. 그럼 흉막강 속의 공기 자체를 제거해서 나 자체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지금 여기서 폐는 외상이 생긴 전보다 쪼그라들었잖아. 그러니까 흉막관 속의 공기를 제거해서 이걸 증가시키면 그 쪼그라든 상태가 뭐 하는 거야? 원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쪼그라진 상태를, 이 상태를 뭐로 만드는 거야? 증가시키는 거지. 이런 패턴이야. 그러면 이게 질문 자체를 네 번째 문단부터 봐봐. 사실은 정답은 다섯 번째 문단 쪽에 있지만 네 번째 문단 좀 보고 가야 될 게 있어서 그래. 자, 네 번째.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피 자체가 증가된다는 거는 반대로 압력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니까 둘은 반비례관계 되는 거잖아. 무조건. 자, 보이는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과들은 다 봤을 겁니다. 폐포원의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얘기하고 체외의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네. 폐포압 자체와 이렇게 대기압을 가지고 볼 때 어떤 상태가 돼? 이렇게 대기압이 높은 상태도 있고 반대로 이 두 개를 볼 때 이렇게 낮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설명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폐포압이
낮은 상태가 될 때 분명히 뭐 할 거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폐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대기압 자체보다 폐피압이 높은 상태라는 거는 반대로 폐에서 나간다는 얘기잖아. 밖으로 빠진다는 얘기잖아. 같은 얘기야, 두 개가. 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 허기 동안에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폐의 부피가 변한다는 건 모두 변한다는 거야. 압력도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압력도 변화할 것이고 같이 가야 돼. 이 변화는 보일러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서 폐 안팎으로 공기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놓고 나오잖아. 부피가 변화하는 건 압력이 변화한다. 두 번에 거쳐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 문단에 얘기하죠. 폐의 부피 변화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내압 등으로 작용하는데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굉장히 몇 개 계속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문단을 보면 이런 폐 자체의 탄성적인 반동과 그 다음에 경폐압은 반대 방향이다. 경폐압 자체는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이 나오잖아. 그럼 둘도 반비례 관계하고 연결되는 거지. 탄성 반동이란 변형 주고 있는 힘에 반응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폐는 마치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 반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탄성 반동이라는 설명 다 끝냈지. 탄성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갖고 많이 해? 고무줄. 고무줄 쭉 늘어다 다시 들어가잖아. 그게 탄성인 거지. 기본적으로.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 이동이 없다. 그대로 믿죠. 지금 문장. 이게 36번하고 연결되어 있지. 왜냐면 36번에 볼 때 아까 외부에서 흉막강의 공기 이동이 없다고 나왔잖아. 그럼 공기 이동 자체가 여기서 없다는 얘기는 여기 나온 대로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야?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음으로 된 거니까 이 문장에는 이렇게 폐포압이라는 것과 결국 지문에서 볼 때 대기압 상태가 같은 상태인 거하고 같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단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때 폐에는 항상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도 함께 작용한다. 이때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폐는 일정 부피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내압을 뺀 것이다. 그러면 폐포압에서 흉막내압을 뺀 것이니까 흉막내압 자체가 크면 클수록 경폐압은 작아지는 거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흉막내압이 변화하면 경폐압도 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차이가 발생해서 폐의 부피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 폐포압과 대기압 상태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 맨 마지막 선에 보면 흉막내압 상태와 대기압의 상태도 같은 게 되는 거지. 왜? 흉막강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야기 자체가.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야? A시 상태는 이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볼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돼? 흉막내압과 대기압의 상태가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 위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은 1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탄성 반동과 같아지는 게 아니야, 절대로. 경폐압은 이상한 얘기고. 그래서 외상이 생기기 전부 다 쪼그라들었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은 뭐가 된 거야? 쪼그라든다는 거야. 그러면 흉막강 속에 공기를 제거하면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줄어들면 아까 얘기할 때 분명히 경폐압이 반대 방향이니까 경폐압이 들어와야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폐압이 들어온 상태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그럼 쪼그라든 상태가 뭐 할 거야? 얘가 들어가면서 부풀려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아무 개 1번밖에 없지. 그럼 아대기압은 왜 안 돼? 아대기압은 주석에도 나와 있잖아. 대기압 아래의 기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압과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아대기압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이미 주석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이 1번에서 멈춰줘야지. 이 문제 애들이 왜 못 풀었냐면
이 상태가 뭔지를 지금에서 찾았어야 돼 다시. 이걸 못 찾으면 여기도 못 찾아. 여기 못 찾으면 여기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찾는 게 결국 이긴 거야. 이런 상태가 또 대기한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걸 찾으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기 쉽죠. 왜냐면 아까 읽었을 때 이런 방향같이 나올 거니까 얘를 제거한다는 건 반대로 이제 공피압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부풀리게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방어문제에서 지금 푼 게 아니야. 그냥 논리가 푼 거고 국어적으로 들어간 거야. 대신 이거에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호흡의 가동이라는 거 자체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그럼 어떤 거야?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이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문에서 당연히 처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문제가 강요면이 없어도 이건 반대 과정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이 작동 과정도 반대로 움직이는 과정을 보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거 지금 안고 가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34번 문제가 오래 걸려. 제대로 풀려면. 근데 오래 걸려도 밑에 신망대학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까지 안고 가면 조금 더 빨리 풀려. 35번 틀리면 반성해야 되고 35번은 문제가 쉬운 거니까.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내릴게요.